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외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먼저 최종건 교수님 함께합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종건입니다. 네, 김준영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뭘 또 하나 얹어 놓으신 걸 보니까 예. 책을 쓰셨다고 봐야겠죠? 이게 슬기로운 트럼프 대처법입니다. 순전히 트럼프를 어떻게 다룰 것만 쓴 겁니다.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예, 미니북인데요. 지금 아주 절실한 책이네요. 예, 사실 선거 직전에 냈는데 네. 선거 때문에 가려져 있다가 비로소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머스크한테 보내줘야 되겠네요. 아. 일론 머스크한테. 앨런. 일단 대통령께 보냈습니다.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요? 예, 예. 자, 그리고 신혜리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일에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축하 인사도 건넸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방문 초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로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암살 위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양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한민국의 정신 나간 극우들이 이걸 갖고 또 뭐 이상한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있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요 관련해 가지고 쭉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먼저 지난 정부에 이거 다 하셨던 분이 지난 정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지지난 정부네요. 큰일 납니다. 아, 지난 큰일 정부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지지난. 예, 뭐 김진영 의원님 저하고 뭐 상당히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서 농담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안보실 비서관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의 통화를 많이 어레인지를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이상한 거는 확실합니다. 어떤 게요? 양측이 첫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 측은 좀 자세한 네. 보도 자료를 냈는데 네.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보도 자료나 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메시지가 없는 것은 네.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외교적인 겁니다. 오. 요거는 팩트로 깔아놓을 팩트로 필요가 깔입니다. 있거나 일단은 깔아내야 외교 될 결례입니다. 건데,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네.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의 문제인 겁니다. 와 궁금하다. 왜 그런지. 만약에 극우들이 주장하듯이 이게 우리가 통화하지 않았는데 통화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면 근데 그것도 다 보시네요. 네, 그렇다면 네. 미국에서 난리가 나죠. 그렇지. 네,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통화는 했다. 네. 근데 일단 첫째 네. 저는 극우들이 통화도 안 했는데 통화한 것처럼 얘기하고 한다고 그러고 네. G7 초청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이거 자체가 난 노예근성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나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미국만이 그 절대 신이고 4대주의입니다. 4대야 이 자체가 한심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통화할 때는 공식적인 백악관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보다 본인이 이렇게 앉아서 혹은 누굴 시켜서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트럼프는 1인칭 관점에서 쓰잖아요. 네. 요번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 메르츠 총리와 통화한 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 보면 그러니까 한덕수 그 사람하고 통화한 건 나왔었어요.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도움되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상견례적 통화에서는 그의 입장에서 보면 소위 좀 뽑아낼 게 없었고 그냥 상견례인 것처럼 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용산발 메시지는 양측이 모두 만족할 합의를 만들어내자. 관세 협상과 네. 관련해서 그게 소위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관세 관련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협의를 만들어 나갑시다. 네. 실무간에 뭐 속도감 있게 합시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아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토를 안 달았던 것 같아요. 아니야지 빨리 하든지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네네. 오케이
뭐 알았어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걸 동의로 받아들이는 거죠. 원래 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수긍한 것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이건 되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기술이에요. 아. 왜냐하면 양 정상의 통화에 배석한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외교부도 배석을 일부만 했을 것이고 네. 북미국장 정도 했었을 텐데 저쪽에서는 국무부에서는 배석한 사람이 없을 테니 우린 그걸 가지고 야 한미 간에 서로 합의할 때까지 상호 호혜적으로 협상하는 거야. 일방적인 협상이 없다라고 이제 소위 전문 용어로 하면 개처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서 협상꾼들은 그리고 외교관들은 양측 첫 정상에서 서로 만족할 만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협상을 하고 했어. 양측 정상이 합의한 거야. 이걸 걸어서 이제 협상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여기 너무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제 이해가 맞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양국이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시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걸 이제 수긍했다는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양측이 모두 만족할 합의를 만들어내자라고 우리 대통령이 던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무슨 양측이 만족이야 내가 만족해야지 혹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라고 했다면 네. 미국이 반응이 왔을 거예요. 혹은 그쪽도 나름대로 언론에 흘리거나 했었을 텐데 이례적으로 미국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네. 우리 대통령의 이러한 소위 언어 구사에 네. 저쪽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트럼프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할게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라고 했다면 트럼프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건 이제 띄웠을 거고. SNS에 막 네. 올렸겠죠. 그러면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올 걸로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간의 첫 정상 통화는 네. 그의 입장에서 보면 늘 받는 외국 정상의 통화일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되게 중요한 통화이고 엄청 중요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 이렇게 전략을 짜서 전화를 한 거군요. 나름 어쨌든 소위 토킹 포인트를 만들어서 했겠죠. 물론 대통령의 순발력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세계관이 반영돼서 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양국이 모두 만족할 합의, 뭐 상호 호혜적인 것이니까 그건 늘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반영됐고 미국 측의 반응이 무반응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걸고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재밌네.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덕수로 돌아가야 돼요. 한덕수로. 한덕수 전화 초기 안 했잖아요. 네. 그야말로 개무시했습니다. 쉽게 네. 말해서. 그런데 전화를 갑자기 했어요. 네. 그러면서 물었던 말이 뭐냐면 당신 선거 나간다며. 이 말은 뭐냐면 당신 영양가 없는 줄 알고 지금까지 전화 안 했는데 영양가 있다며. 누군가가 영양가가 있다고 했을 것이고 그 영양가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라서 전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통상교섭단이 갔잖아요. 네. 거기에서 뭔가 대단한 양보를 해왔을 것이고 그때 베센트라는 상무장관은 네. 나와서 미국한테 최고의 협상을 했다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뭔가 각서나 양보나 구두 합의를 해주고 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와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쪽에서 계속 보수가 흔들어대잖아요. 왜 아직 전화 안 와? 너무 늦다 하니까 흔들어대니까 이 자체가 국내적으로는 중요한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덕수처럼 양보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직전까지 뭐라고 했냐면 느리게 하겠다고 했어요. 네,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고 서두르지 않겠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느리게 하는 게 낫다고 오히려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한덕수와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또는 원하지 않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트럼프는 자랑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통화였던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숨겨진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나왔던 백악관의 메시지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중국이 반발한 거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 공정한 선거를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중국의 개입을 우려한다. 이것도 완전한 결례입니다. 그 뭐야 그거? 축하면 축하지. 공정하면 공정했는데 왜 중국이 개입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 이상하더라고. 근데 거기에는
이 마가 측근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마가 미국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의 이 사조직이라는 전국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그거 말고요. 다음 5가지 있는 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자하고 로라 루머라는 자가 있습니다. 로라 루머가 사실 거의 이 알렉스 왕도 거의 쫓아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극우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국이 개입해서 이재명을 당선시켰고 이재명은 중국과 북한에게 한국을 팔아먹을 것이다. 어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엿먹였다. 그 F월드 쓰면서 엿먹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 선거장에 국제선거단 감시단이 한국의 극우들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한국 선거를 감시했단 말이에요. 4명이 와가지고. 근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적어도 이 분위기가 트럼프나 트럼프 측근들한테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골치 아프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실제로- 극우적인 생각을 실제로 해요? 선거 직전에도 팍스 뉴스에서 우리나라 중대한 선거 앞두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중국의 개입에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것을 팍스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뽑아냈습니다. 미치겠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 그 주한 대사로 거론됐던 그 미셸 스틸이라는 공화당 의전 계속 하원의원,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마치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 개입 때문에 굉장히 불안에 정말 떨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정말 미국 기자들이 저한테 너네 정말 중국 개입 설 때문에 논란이 있냐라는 얘기를 대부를 정도로 네. 그렇게 퍽스에서 거의 헤드라인을 계속 내보냈고요. 트럼프가 퍽스를 굉장히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부정선거론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중국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퀘션 마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 극우가 아니야. 이 매국이야 매국. 무슨 극우입니까? 아니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그 지금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고 아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최종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원하는 걸 왜냐하면 지금 약간의 기싸움이잖아요. 그전 정부가 양보한 거를 들어줄 건가 아닌가. 네. 이게 어느 순간에 지금 이거 한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우리 정부가 이걸 저항해내야 된다고 봐요. 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와 결례면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회담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번에 뭐 G7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행여나 또 그 젤렌스키처럼 망신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이제는 우리가 생각했거나 경험했던 미국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가정하에 네. 미국에 대한 기대치를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냐면 소위 너그럽거나 인자한 미국은 이미 예전에 네. 떠났고 네네. 뭐 한미 동맹 그 관계를 생각하는 미국은 아닌 것 같고 오로지 정상회담이나 외교 행사를 통해서 자기 국내 정치의 자산 뭘 좀 자랑할 만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번 주 주말이더라고요. G7 회의하는 게 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상견례 정도 하시고 아.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교가 국제 무대에 소위 컴백했다는 메시지 아. 민주주의 회복력이 중요하다라는 것 상당히 그 정도 선에서 아. 우리가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 낫지 네. 만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를테면 관세 협정을 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은 그걸 기대하게 되면 또 정상회담 실패니 실용 외교 좌초니 이런 그렇지.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 이상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네.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데서 끝내야 할 백악관 메시지가 갑자기 중국 개입설과 같이 광화문 사거리에 우리 태극기 그 극우 세력의 메시지가 똑같이 예, 겹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는 미국의 비이성적인 메시지, 이상한 메시지를 되게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건 정말 안 좋은 메시지라고 얘기하고 싶고 네. 감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뭘로 보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이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속도 조절과 기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가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우리 페이스에 맞게 네. 물론 이런저런 편의를 위해서는 캐나다 간 김에 워싱턴 들르지. 저는 반대입니다. 이야기가 있겠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6개월간의 소위 과도기 혹은 어두운 시기를 벗어나서 네. G7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컴백했다. 아. 이 이야기를 하는 선에서 네. 이야기하면 상당히 의미 있고 매우 훌륭한 외교 성과다. 무대의 이재명 대통령의 데뷔인 것 같고요. 또 제가 겪어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지지를 많이 받는 소위 센 지도자한테는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그게 더 국민의힘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부담을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늘 진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네. 먼저 흔드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수 신문, 극우 신문들입니다. 언론하고 국민의힘이야. 한민 동맹 큰일 났다. 전화 시간만 조금만 늦어도 문제 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 이제 참. 선거 직전부터 저한테 자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자문 의견을 낸 게 뭐냐면 바로 지금 G7을 갈 거냐 나토를 갈 거냐의 문제잖아요. 벌써 지금 조선일보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그다음 야. 보수 우파들이 네. 나토를 3년 연속 가고 그러면 우리는 인도 태평양 국가에서 소외된다고 벌써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의견을 개진했느냐 하면 G7이 비록 더 급하잖아요. 6월 4일 날 해서 15일 날 가니까 그래도 G7을 가야 지금 최종건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네. 국제 무대에 대비를 아. 하고 우리는 G7에 있는 가까이 있는 나라라는 그걸 과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나토는 반중 반러 전선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가면 우리는 다시 진영 논리 속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중 대러의 천병인을 요구받을 맞아요. 가능성이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오히려 G7을 가야 나토에 안 갈 명분이 생긴다. 어떻게 당선된 지 금방 돼서 G7 갔는데 또 열흘 만에 또 다시 나토로 가는 것은 충분히 변명 가능하고 해명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걸 벌써 국내 신문이 흔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에서 우리만 아시아에서 이 IP4라 그럽니다. 3년 전부터 인도 태평양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이게 바이든 때부터 나토랑 연결시켜서 반중 전선을 만들려는 미국 군부의 설계거든요. 저는 나토는 안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급하더라도 G7 간 건 아주 잘한 결정이다. 네. 근데 나토 가시면 어떡해요? 안 가실 겁니다. 저는 뭐 의견 대부분 뭐 우리 김 의원님하고 동의하는데 현실에선 가실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저는 언론이랑 국민의힘이 네. 계속해서 흔들어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거 완전 노예 근성이거든. 이럴 때 나는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일종의 외교나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운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요번에 G7을 계기로 복원되고 복귀되었다라는 거 상당히 좋은 운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하는 게 필요하다 보고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하자면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은 이제 민주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옆에서 한번 뭐라고 한들 네. 미국이 뭐라고 한들 우리 민주주의가 회복이 되고 강하다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G7에 얹어져서 나가면 네. 그러면 저희는 성공적인 음. 다자 외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개인적으로 정상외교 대비고 그걸 자산 삼아서 나토를 가시든 안 가든 국내적으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희한해요. 또 하나는 G7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 최초로 G7에 초청받은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2008년도입니다. 그때 주최국이 일본이었어요. 아. 그리고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려야 했었던 G7에 초청받았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21년도에는 영국인데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때 코로나 회복 뭐 등등해서 우리나라의 성과가 증명이 되었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된 22년도에는 독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현직이어서 알아요. 그 못 받았죠. 되게 가고 싶어 했고 네.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소위 불발된 거고요. 네. 23년도 일본에서 열렸을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요. 네. 언제 갔었냐면 3자 대입 연재 강제징용공의 아, 네.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직후 맞아. 마치 아, 생각난다. 진짜. 성과한 것처럼요. 그러니까 요번에 또 이탈리아 때는 못 갔죠. 이탈리아도 못 또 못 갔고요. 갔죠. 한 그다음에 번밖에 못 이제 갔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것은 네. 국제사회가 우리를 면밀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다 알고 있네.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방금 AI도 말씀하셨지만 AI 공급망 또 우리 민주주의 이런 것에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적이다. 저도 한마디 네. 하고 싶은 게 지금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캐나다가 지금 캐나다 언론에서 우리나라 되게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 마크 칸이라는 새로운 총리가 됐는데 네. 그 마크 칸이는 굉장히 트럼프를 사실 맞대응할 만한 굉장히 경제통, 금융통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대적할 만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 뽑자 해서 마크 칸이가 됐는데요. 네. 지금 그 캐나다 언론이나 이런 걸 모니터링하면 우리나라 기술 굉장히 부러워요. 배터리나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한국과 여러 가지를 이제 협약하려고 할 거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할 텐데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잘했던 게 다른 주변국들과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가시면 굉장히 이제 유럽 정상들과도 만날 거고 캐나다 같은 나라와도 계속 이야기할 텐데 사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똘똘 주변국들도 그렇죠. 뭉치는 함께 거. 연대죠. 네. 연대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는 굉장히 잘해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정확하신 않을까 말씀입니다. 생각합니다. 개인적 수준에서 보면 G7 국가들의 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빼놓고는 다 총리입니다. 의원 내각제. 그래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1년에 수없이 만나거든요. EU에서도 만나고 G7에서 만나고 G20에서 만나고 이런 회에서 자기들끼리 되게 친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면 고기에 끼기가 되게 어렵대요. 아.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위 초청을 했다는 것은 네. 우리한테 뭔가 좀 들을 게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G7은 보통 세 가지 세션이 있거든요. 정무 세션, 그리고 특별 세션, 그리고 경제 세션이 있는데 정무 세션은 G7 회원국만 들어갑니다. 나머지 특별 세션은 이제 그 아젠다인데 이제 그 캐나다가 요번에 뭘 가지고 회의를 하느냐 봤더니 AI 그다음에 커뮤니티 빌딩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테마인데 우리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시원하게 말씀하시고 사이드로 우리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이 헬로 하와이유 하고 그다음에 이시바 총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수준에만 되면 네. 저는 훌륭한 정상회담이다. 두 가지 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토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초청을 받았고요. G7은 대통령 되기까지 초청이 없었습니다. 아. 딱 대통령 되는 순간에 불렀단 말이에요. 아. 그거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정부 주시하고 있는 출범 것이고 3일 만에 받은 거죠.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 주최국이 사실상 트리도가 그 정권 교체를 당할 뻔했는데 그렇습니다. 트럼프한테 맞서다가 예. 수상은 받겠지만 정권은 유지가 된 겁니다. 음. 그걸 우리가 잘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카네기 연구소나 미국의 워싱턴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G7의 다음 국가는 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정말 잘하면 이재명 대통령일 때 우리나라가 G7에 가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것도 기대감을 관리해야 돼요. 그래요. 뭐냐면 아, 기대감 관리하세요. 네, 너무 아니 기대돼요. 저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동맹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네. 그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1기 때 G7에 대한민국이 들어오길 바랬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 말 안 듣고 그 아젠다 하기 힘드니까 나름대로 밸런스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끝말에 늘 그랬어요. 일본한테 아직 얘기하지 마. 근데 일본이 반대를 해요. 늘 이게 이제 만장일치제거든요. 거기에 일본이. 들어가려면 일본이 늘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자기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항상 우리한테 한일전엔 우리가 강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아니,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일본. 당선 직후에 일본 언론들 너무 재밌게 사설을 낸 거예요. 모든 주요 언론이 사설을 냈는데 통일된 목소리가 뭐냐면 제발 위안부 얘기 다시 꺼내지 마. 윤석열 때 했던 거 다시 원점을 절대 돌리지 마라고 거의 경고성으로 상케이나 이런 데서는 사설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시간, 3시간 전에 또 모니터링 하니까 이런 얘기를 본인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정상회담 이번에 G7에서 이시바와 이재명이 만날 가능성 높다. 네.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컨펌되지도 않았는데 네. 계속 빌드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 이게 정말 불안에 떨고 있었거든요. 일본 너네한테 다 퍼줬는데 그치. 뭐 해줬는데 그래서 그래. 막 갑자기 또 화가 확 올라오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미국 이야기 잠깐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엉망이에요. LA에서 이제 강압적인 이민자 체포 단속으로 시위대가 이제 들고 일어났거든요. 그러자 주지사가 아닌 트럼프가 직접 지시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시위대 진압해라. 그래서 군인들이
와, 도심 한복판에 지금 나와가지고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영상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이 미국입니다. 이 미국. 와, 군인들. 저뭐 쏘는 건 뭐예요, 저거? 고무총. 고무총. 네. 와, 고무탄알. 체류가스. 진짜 이거 미국이야, 미국. 와, 진짜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한 거야. 와, 저거 봐. 지금 자, 모든 상점이 다 예. 박살이 났어요. 유리창이 다 네. 박살나고 정말 한인분들 하시는 가게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그래서 정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뉴스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헤드라인이 이게 다 나오는데 네, 이거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죄송합니다. 트럼프랑 윤석열 자꾸 이렇게 갑자기 저거 보니까 국회 사단이 생각이 나서 실수할 윤석열에 만합니다. 네. 실수할 만합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불법 이민자 추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LA를 먼저 정말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이제 그 이민자들 내쫓고 있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40여 명을 체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와. 거기에 다 이제 종업원들 다 수갑으로 결박하고요. 와, 그다음 거기 있던 그 무등록 이민자들 4명을 체포했습니다. 40명이 아니라 4명을 체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이 이거를 들고 일어났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평화적인 시위로 갔습니다. 그들이 먼저 뭐 폭력을 했던 게 아니라 네. 평화적으로 행진을 하고 시위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의 뭐 좀 폭력적인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빌미로 바로 이제 트럼프 쪽에서 군력을 바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더 논란을 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은 뭐라고 했냐면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게 평화 시위적이었는데 폭력 시위로 둔갑시켜서 네. 의도적으로 굉장히 봐라 불법 이민자들 이렇게 폭력적이고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를 일부러 더 폭력적으로 키운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불법 이민자들 추방하는 거에 대한 명분, 그거에 대한 지지를 받고자 하는 거겠죠. 그것도 있고요. 네.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면 반 이스라엘 할 때도 자기가 대통령이 아닐 때도 강압적인 해산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펜타닐로 샌프란시스코가 왜 좀비 마약이라 네네네네. 그것도 지금 그 민주당의 주지사가 제대로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일단 강력한 그 경비로 강력하게 탄압하는 게 트럼프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뭐냐면 자신 없는 애들이 이 짓을 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자기가 이 관세 쪽에서 성공을 못 하고 못하니까. 있으니까 이거를 국면을 돌리는 게 있고요. 또 아유. 최근에 아유. 일론 머스크하고 거의 개싸움을 했잖아요. 네. 그게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그 앱스타인 성매매 네. 리스트에 트럼프가 있다는 그 얘기까지 지금 언론에 나오고 트럼프가 사실 그거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 트윗에 올렸다가 지웠어요. 그러면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제3의 창당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탄핵이란 단어까지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사실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 막 돌아갈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전화할 상황이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며칠 늦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국면 걸로 전환. 전면으로 전환을 하고 그것들을 더 결집시켜서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네.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아. 쉬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다는 게 무슨 말이죠? 텍사스나 아리조나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네. 캘리포니아에만 유난 소위 주지사를 패스하고 주 방위군을 직접 소위 연방화 시켜서 이제 출동시킨 건데 지난번 대선 때 어쩌면 시간이 더 있었다면 캘리포니아를 이길 뻔했어요. 공화당이.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면 오. 주지사에 대한 비난 의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LA 시장도 다 민주당 사람이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색인데 네. 지속된 산불, 그다음에 시장 물가, 그리고 이민 문제를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소위 좌파 중심의 극좌파 중심의 아젠다가 너무 세니 넘어갈 뻔했어요. 지난번 대선에.
그러니 이게 가장 약한 곳이니 거길 먼저 세게 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내년 11월에 이제 그 미국의 지방선거 우리 관점에서 보면 주지사니 이제 그리고 상하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 발판인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다 영향이 있겠지만 캘리포니아가 지금 가장 약한 곳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외신에서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민 문제를 아예 외면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우리도 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 이민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게 오히려 트럼프가 맞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도 트럼프가 볼수 맨 처음 있습니다. 출마했었을 때요. 12년 전인데 벌써 2016년도에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 그때 멕시코에다가 장벽 세운다고 그랬을 때 다들 웃었어요. 그랬죠. 말이 되냐고. 네. 미국의 소위 가장 중심 이슈가 이민이고 장벽이고 거기다 군 투입하는 것은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아유 어쩔 수 없지 이런 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던지고 추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디든지 소위 주 방위군을 내가 마음대로 할 거야. 소위 영어로 얘기하면 로앤 오더 법률과 그 질서를 지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률적으로 네. 주 방위군을 트럼프가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상정인 거죠. 근데요. 그러니까 이 거기에 해당되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의적인 지금 행정명령 하고 있는 것들이 의회를 지나지 않고 행정명령 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또 더 더 이제 더 정당 키우고. 키우는 거예요. 와.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내년 11월 중간선거 없앨 수도 있다. 와. 아유, 야 진짜 이거 너무 큰일이네, 윤석열스러워가지고요. 너무 비슷하다. 미국 그래서 큰일이야. 그래서 미국에 시위할 때 오히려 태극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배우라고. 미국 미국 시위 시위 현장에 현장에- 배워라. 그래야겠네. 야. 그러면 그 미국 뭐 예를 들어 LA 정서는 LA 여론도 이 이민 문제만큼은 좀 해결해라라는 정서가 더 커요. 백인들 위주의 그런 커뮤니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그 문제들이 믿고 있다. 하나 보네 트럼프가.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넘어갈 뻔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그 지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 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하면은 혐오를 부추긴다고 했잖아. 그렇죠. 이 정말 아주 가장 나쁜 정치잖아. 근데 저는 미국 민주당 너무 답답해요. 우리나라 민주당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 너무- 복주하는 걸 네. 보고 이건 민주당 탓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민주당이 네, 너무 주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대한 세력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더 트럼프는 미쳐 날뛰겠지. 이 큰일이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담이 열릴 미국 워싱턴에 대통령실 출입하는 홍신영 기자가 먼저 가 있습니다. 지금 백악관 인근에서 현지 분위기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신영 기자, 현장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한미 정상회담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이곳 백악관에서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열립니다. 한국 시간으론 26일 새벽인데요.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 업무 협의를 겸한 오찬까지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장에 오를 의제들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지난달 큰 틀에서만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를 구체화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역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비를 대폭 늘려달라고 하거나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현안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세 협상의 안보 문제까지 폭넓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각오에는 비장함까지 묻어났는데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마디라도 더 설득하겠다며 이번 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정상회담을 위해 대통령실의 최고위 참모 3실장이 총 출동한 건데요. 이번 이미 미국으로 건너간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도 미국 대표 측과 만나 마지막까지 의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계 역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 역시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는데요. 정부와 재계 모두 이례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국 측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현지에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아직까지 미국 측이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1일 일본 정상회담은 건너뛰고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출국한 점만 봐도 협상이 수월한 상황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현지 언론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의 부담 확대의 기조와 맞물려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셀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앞서 미국이 한국에 10억 달러 이상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협상이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